그냥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시 다 많이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이제 그 문학 시간에 국어 2였나 하여튼 할 때 뭐 시도 배우고 그러는데 이 시가 실존주의를 다루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존주의가 뭔가 이전에 관념론의 집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칸트, 헤겔, 독일 관념론의 그 체계에서 엄청나게 지성을 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1차 대전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유하고 생각했던 게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인간 자신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프리드리 니체,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상상의 집을 짓고 관념의 집을 짓기 전에 내가 들어가 사는 집이 중요하다. 내 원룸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 앞에 뭐 63층 빌딩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이 중요하다. 이게 실존이거든요.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그 유실론적 실존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프리드리 니체는 이제 무실론적 입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조명하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때의 실존주의적인 시다 이렇게 배웠어요. 실존주의. 근데 이제 마틴 부버가 만약에 이제 계열로 보면요, 실존주의 계열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 시가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그전에는 나는 하나의 유리하는 그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누구누구씨 이렇게 불러주고 앞에 선생님 부르니까 내 존재가 확 깨어나잖아요. 그 순간. 나는 이제 무명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래서 저는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아주 실존적으로 잘 표현해 준 시가 김춘수의 꽃이 아닌가. 사실 우리 지금의 오늘의 만남도요. 저는 뭐 수없이 많이 강의도 하고 강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제가 강연도 하곤 했지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강사 따로 뭐 이렇게 귀교육자 따로 이렇게 있는 수업은 내 삶에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참여가 되고 내가 그 속에서 내 고민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스토리가 같이 연계될 때 그 속에서 만남의 불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학교들 학생들 갈 때 까바 카드하고 스tam스tam 카드라는 걸 들고 가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아시죠? 오자마자 첫날에 까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새 돈을 너무 못 벌까봐 잠이 안 와. 요새 몸이 아플까봐 힘들어. 아니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까봐 뭐 이런 까바들이 많아요. 죽을까봐 혹시 하다가 내가 이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 아닌가. 이 까바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에게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잘 못할까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딱 표현하면 쓰담쓰담 카드를 쫙 펼쳐놓습니다.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정말 쉽지 않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와서 강의 듣고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한마디를 던진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반응을 해줘 진지하게. 그러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짧은 수업이지만 저 혼자 뭐 이렇게 떠들고 가는 강의는 유튜브 강의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오늘 뭔가 내 삶에 고민이 되는 거 질문 한번 던져보고 또 저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되게 다들 교양이 있으시고 우리 김수성 교수님도 그죠? 신문방송학과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지금 또 도서관 관장으로도 계시고요. 다 계신 분들이 다들 굉장히 지성과 이게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짧은 그 테이블 안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게 내 삶에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네,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책과의 만남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철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철학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민주화의 열풍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얼마나 많이 가는지 뭐 수업하는 시간보다 운동장에 나가 있고 나가서 우르과이 라운드 우리 농촌 살려야 되는데 우르과이 라운드 반대한다. 경쟁력이 없는데 문을 열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위도 있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철학을 공부를 하지만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교직을 공부하다가 교육철학 교수님이 저는 철학과에서 마틴 부버를 듣지 못했는데 교육철학 하시는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마틴 부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만남이 있다. 하나는 그냥 스쳐 지나는 별 의미 없는 만남이 참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만남이 있다. 교육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만남이 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서 그럼 책한 거 소개가 끝났어요 그냥. 근데 제가 그러면 그 책을 내가 사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지금 이거 절판돼가지고 지금 더 좋은 책으로 나와 있어요. 김천배 역으로 나와 너를 다 이렇게 읽었어요. 여기 보면 자 이래가지고 에테의 말부터 시작되네. 기다림 보람 있어. 나 그대로부터 궁극을 빼앗아내었나니 진실로 신은 모든 원수 안에 머물러 계시도다. 이 괴테 말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간단해요. 1부 거는 2부 인간의 세계, 3부 영원자문. 끝났어요. 책이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 책을 읽는 순간 제가 딱 잡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를 한 번에 다 읽게 됐어요. 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한 철학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관념도 많고. 근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명쾌하게 느껴졌고, 아,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구나. 근데 단순하다고 해서 이렇게 깊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신천적으로 잘 읽는 세계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수업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럴 때 많거든요. 쉬운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해요. 과학 철학 같은 것도 막 들어보면 막 논문 같은 거 연구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증명을 내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말을 하는지. 근데 또 이렇게 이걸 통찰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잘 풀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따라서 나와 나와 그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세계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 겹이다. 예, 세계를 맞이하는 사람의 몸가짐이 두 겹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근원을 하는 거죠. 홀로 있는 낱말이 아니고 이렇게 올려 있는 낱말인데 나와 너라는 단어가 있고 나와 그것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너로 대한다면, 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와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신 분들의 눈을 아이 컨택하고 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정말 진정한 너로 대한다면 제가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뭐 수많은 수업 중에 하나, 그냥 많은 강의 중에 하나로 그냥 하고 그냥 부르륵 스쳐서 지나간다면요, 나도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참이 좋게 된다는 거죠. 만남이라는 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선물을 위해서 나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존중하면서 대하는 그런 태도. 서침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느끼잖아요. 지금처럼 모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는 그냥 많은 것이 스치고 지나가요. 내 안에 담길 게 별로 없어. 근데 뭔가 탁 번개처럼 부딪히고 내 마음에 이렇게 문을 탁 열고요. 그 순간이 머물러 서 있는 그런 김추수의 꽃의 시처럼 내가 그 이름을 딱 불러주는, 그가 나 이름을 불러줘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뭔가 그 안에서 만남이 오픈이 되는 거죠.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고 나서 그냥 그때 철학과에서는 학부도 논문을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틴 부부를 전공한 교수님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아대 철학과는 이렇게 주로 독일 관념론의 전공자들이 교수님도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현대 철학하시는 정영도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니체에 대해서 전공을 하시고 가끔씩 하이데거 이야기 좀 하시고 있는데 제가 이걸 들고 와가지고 논문 적겠다고 하니까 아주 좋다고. 이런 걸 가지고 아무도 안 건드렸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철학과 중에서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약간 기독교 계열이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건드리는 게 어거스틴 아니면 현대 키에르케고르 정도 건드리는데 부버까지는 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되면서 부버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논문을 또 한 번 더 적게 됐습니다. 네, 교육방법론에 대한 적용으로. 그리고 이제 교육학 석사 공부하고 이제 박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박사 공부를 뭘로 논문을 준비하고 그걸 적어야 되나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 에마누엘 레비나스를 생각했습니다. 타자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요즘 참 큰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타인에 대한, 타인의 얼굴, 강영환 교수 책까지 보면.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생각을 했는데 더 깊이 고민해 보니까 마틴 부버를 내가 학부 때부터 계속 읽고 봤으니까 이왕 우리 시대에 맞게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마틴 부버 나와 너 책을 가지고 한 학기를 했어요. 이 책이랑 인간의 문제라는 이 두 책을 가지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이런 수업들을 해가면서 내가 그때 읽으면서 놓쳤던 부분들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몰랐던 부분 질문하게 되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과도 제가 만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수업 시간에 그냥 가서 들었는데 교육은 그냥 스쳐 지나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 책 읽어봐야 되겠다는 마음 들었고, 읽어보고 내가 이제 그것이 이제 내 삶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부부에 대한 책을 웬만큼 다 수집하고 논문도 다 수집하고 각종 번역서라고 학술지 자료들을 막 하고 이거 엄청 많더라고. 자료들이 정말 이렇게 방대한 자료들이 많았구나.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챗 GPT를 접하면서 이거 하고 부부의 만남 개념을 연결해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들의 특별한 관계 여기 보면 제목이 챗 GPT 시대 책과는 책 GPT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걸 고전 연구 방식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컨템플러리한 현대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챗 GPT 처음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람들이 챗 GPT 이야기하죠, 그죠? 요새 때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간대. 뭘 두드리면 막 답을 쫙쫙쫙 검색 엔진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뭐 네이버, 구글에 검색하면 이거 있다 정보를 해준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종합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답을 내놔요. 지금까지 없었던 진짜 옛날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분들이 나는 이렇게 강의만 하고 누가 원고를 다 적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면 진짜 원고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탁 출연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경험을 해본 게 아니고 나오면서 막 갑자기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참 이제
챗 GPT를 가지고 마틴 부버의 이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질문도 해보고 우리가 토론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23년 3월 15일쯤이었어요. 갑자기 GPT-4가 나온 거예요. 4가. 와, 진짜 아니 3.5 챗 GPT 버전의 3.5가 이제 챗 GPT라고 하는데 이게 나온 지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그럼 이제 GPT-4 정도는 상당히 이제 그 단어 수도 많이 올라가고 3,000 단어가 원래 챗 GPT였던 것 같고서 그게 한 5배 정도 이렇게 그 많은 분량을 넣고 할 수 있는 더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게 뭐 몇 달 안에 바로 출시가 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뭐 내가 조금 공부해 보려고 하니까 그 다음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이 오픈 AI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책도 더 읽어보고 막 해보니까 좀 라무다 버전에 그죠? 예, 바드가 나와 있죠. 예, 그리고 그 구글에다가 바드 치면요, 바드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 바드라는 단어가 시인, 이렇게 뭐 노래하는 사람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또 뭔가 이제 비서처럼 옆에서 이제 이걸 도와주는 역할인데 구글에서 바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이게 거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각종 중국은 중국대로 각 나라마다요, 각 기업마다 이것에서 백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나마 우리한테 피부로 확 느낀 게 챗 GPT였다는 거죠. 잘 모르는데 뭐 질문을 해래. 질문을 뭘 할게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내가 생각이 없었으니까 얘한테 뭘 갑자기 물어봐. 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는 이제 챗 GPT 너는 누구니까 이렇게부터 질문하면 되죠. 얘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고전을 우리가 본다는 것과 챗 GPT를 어떻게 한번 연결해 볼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을 가다머의 이야기는 리차드 팔머의 해석하기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처음 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의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그 1권, 2권을 박사 수업에서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주고 그 가다머가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통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방법이잖아요. 진리와 방법.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느끼겠지만 모든 것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가는시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숫자와 통계와 모든 것이 측량될 수 있는 걸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적을 때도 대체적으로 그걸 다 뭐 이렇게 개수화 시켜가지고 모든 게 다 표현이 돼야 이야기가 되는 시대로. 과학적 방법론이요 어떤 철학적인 진리보다 우선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통계에 의해서 어떤 조사에 의해서 왔는지 이걸 먼저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가다머가 맞던 것은 우리가 사유하는 철학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측량이 될 수 있나요? 인문학 우리가 사는 이거는 진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데 방법이 진리를 증명해주지 않으면 진리는 없는 것으로 자꾸 치부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저도 이제 철학과를 처음 들어갔을 때 인문과학대학이에요. 인문대는 인문대지 왜 인문과학대학입니까? 모든 걸 과학화 시키겠다는 거죠. 과학. 그래서 과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해버립니다. 이거는 방법론적인 거죠. 과학은요. 측량하고 개수하는 건데 그래서 이 가다머가 그걸 이제 깨는 거죠. 이 엄청난 우리 시대의 신화를 깨는 겁니다. 진리가 우선에 있었다. 철학적인 사유, 예술적인 영역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들이 다른 계열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이렇게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인문 고전을 읽을 때도 인문 고전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죠. 책을 먼저 읽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이 더 우선돼야 돼요. 사실
인공지능이 주는 질문이 뭔가 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되짚게 만들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영역들을 얘가 어떤 면에서 더 탁월하게도 잘하기도 하고요. 시간도 엄청 단축시켜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빅데이터가 모여가지고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김수석 교수 저한테 줬을 때 좀 읽어봤는데 이 분량이 엄청나게 발전해. 우리가 지금을 생각할 수 있는 그야말로 빅데이터예요. 우리의 한계의 수치, 생각 수치를 완전 넘어서는 달나라까지가 달까지 가는데 이상을 더 가는 빅데이터가 계속 생성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인문고전을 공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딱 챗GPT도 그렇고 바드 내지는 이제 빙,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빙 그냥 깔면 바로 됩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컨템플러리하게 지금 현재나 최근 정보까지도 돼요. 그 전에 그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만 GPT-3 같은 경우 해보면 그때까지 정보만 잘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빙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지금 현재에 있는 뉴스들까지 다 같이 검색해가지고요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탁 이거 GPT하고 마주할 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원래 철학의 방법은요, 소크라테스부터 알겠지만 삼파술이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삼파술이라는 게. 소크라테스는 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청년들한테 질문을 해요. 열심히 일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니? 돈 많이 벌면 그 다음 뭐 할 거니? 계속 질문을 해서 이 청년이 자기 질문에 대해서 한계에 다다른 다음에 이렇게 고민할 때 이제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거죠. 질문. 그러니까 산파의 역할은 뭡니까? 아기를 자기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아기를 낳습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죠. 그리고 산파의 역할은 뭐예요? 계속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호흡법 가르쳐주고 이렇게 다 릴렉스 했다가 또 이렇게 진통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에게 질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다버에게 있어서도 이 진료 방법에서 중요한 게 이 대화와 질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생성 AI, 우리 여기 대화형 AI에 그거는요, 프롬프트를 잘 넣는 거예요. 프롬프트가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좋은 질문을 잘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 아무런 고민이 없다 갑자기 빈칸을 마주하면서 질문이 안 돼. 사실은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맥락을 알고 있고 우리 시대에 대한 고민을 알고 있고 내가 관심 분야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의 지, 우리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거 알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죠? 그거잖아요. 당시의 소피스트들은요, 너무나 다 이렇게 말을 너무 잘해요. 세계를 구성하는 아르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이라고 하면 물로 다 설명을 해내고요. 불이라고 하면 불로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떤 말로도 다 맞춰가지고 자기가 마치 세상의 진리를 다 아는 척 다 해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유일하게 나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가 되는 것입니다. 해석학에서도요, 질문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해한다 하는 것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과 이렇게 계속 만나고 하다 보면 프롬프트,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여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에 따라서 답이 너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질문해놓고 별로 시원찮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계속 질문을 던지면 진짜 답을 내줍니다. 이게 찌름해야 되는 거 이해하고, 근데 나도 비상적으로 질문하면 얘도 비상적으로 답을 해줘요. 그래서 좀 틀린 것 같은데 똑바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면 얘도 달라요. 제가 마틴 부버의 그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라는 책이에요. 부버를 제가 좀 매력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서양의 고전을 다 통찰하고 있거든. 장자도 이렇게 이 사람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양의 그 철학적인 공부를 했고, 또 유대 헤브라이즘의 그 전통도 다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근데 굉장히 방대한 그 공부의 일들이 있지만, 애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을 적었어요. 그림책으로 적어가지고 철학을 동화화시키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제가 상당한 매력이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철학자는. 그래서 마틴 부버의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 동화책을 찾아 설명해줘. 모르겠대. 그런 거 없대. 맨 처음에. 나는 책이 있고 읽었는데 없대요. 다시 찾아봐. 계속 제가 집요하게 질문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했는데 마틴 부버의 나와드가 제일 유명한 저서지만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찾아내요. 또 찾아내.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게 뭐 이렇게 비슷한 예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질문하면요. 얘도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이게 뭐 내가 쓸만한 건지 안 쓸만한 건지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질문을 끝까지 집요하게 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실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당했거든요. 제가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서치하기 위해서 찾다가 뭐 논문을 찾아냈대 얘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논문을 가지고 또 따로 검색해서 뭡니까 DBP야 이런데 또 RISS나 이렇게 논문을 찾아 검색한 데가 있거든요. 들어가면 그런 논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얘가 환각정세에 좀 있구나. 좀 약간 그런 게 자뻑이 있어요. 얘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엄청난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내라. 근데 만일 내가 이걸 전적으로 믿으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바른 건지 틀린 건지는 누가 분석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찾아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혼자만 하지 말고요. 그때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세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집단지성을 막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모였지만 같이 질문을 해보고요. 약간 이 선입견이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빅데이터를 누가 집어넣습니까? 컴퓨터에, 인터넷에, 잡지에, 책에 누가 주로 집어넣나요? 사람이 집어넣죠, 그죠? 그러면 주로 서양 중심에 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백인 중심에, 그죠?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인종차별적인 언어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빅데이터의 영향을 받아서 종합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쪽에 충분히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쪽 편향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선별해서 받아들여요. 똑똑합니다. 얘가 GPT-4 정도 가면요 IQ가 139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책 읽어내고 정리하고, 얘는 잠도 안 자지요. 밥도 안 먹습니다. 계속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걸 배웁니다. 제가 그때 정보를 보기로는 GPT 3.0 나왔을 때 700만 권을 읽겠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700만 권 책 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4 이렇게 3.5, 4 올 때는 2조 이상의 이제 책이나 자료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웃겨요. 이게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채팅하는 느낌. 챗 GPT라는 게 채팅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팅하듯이 말을 하는데 상당히 신뢰가 될 만한 이야기를 착착착착 했는데 상당히 신뢰가 될 만해요. 근데 다 바른 건 아니다. 그리고 다 그 나름의 선입견이, 이게 가다머가 말하는 게 선입견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장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의 선입견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가 튀어나가지고 막 전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학습된 그 수많은 자료들과 그것을 공부하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난장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인보다 높죠. 왜?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으니까. 근데 그 거인은 누구냐요? 이게 우리의 선입견일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교육받아 무의식의 교육 가운데 어떤 선입견이 있었고요. 그 어떤 시대에 어떤 정권에 의해서 교육받았는지 따라서 또 사람들의 사고가 달라요, 다. 그 시대의 영향을 다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의식적인 영향, 벌써 5살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리비도 에너지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지. 막스로 이야기해보면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 유산자 계급인지 무산자 계급인지에서 계급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자율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많은 선입견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도 내가 자각해야 되거든요. 아, 나는 내가 태어나는 결과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겠고,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절대적으로 여기지 말라. 누구나 선입견에서 있고 그 선입견은 또 출발한다. 그래서 이 대척점에서 있는 게 타블라 라자라고 해서 무엇입니까? 그 로크인가요? 백지로 아무것도 없는데 도화 제목을 그린다는 건데, 가담에 보면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 유전적으로, 그리고 그 집단적인 집단 무의식과 그 지역의,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젠더, 그리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정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챗 GPT가 딱 그렇거든요. 얘는 절대적 진리나 한쪽의 모든 것이 완벽한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웃긴 거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한글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이야기하죠. 일본 말로 제가 분쟁지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일본으로 분쟁지역으로 계속 빅데이터 올리거든요. 일본으로 물으니까. 그래서 이 어느 상황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이 사람에 맞춰가지고 이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비를 가지고 얘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내가 잘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실 어려운 책을 읽기가 요즘 같은 게 더 힘들어집니다. 페이스북 시대는 더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제목만 읽고 끝나요, 사실은. 그냥 펼쳐봐도 한 2줄 읽고 끝납니다. 생각하기 싫어해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죠, 사실 우리 시대 자체는. 이런 뭔가 시 한 편을 읽고 음미하면서 시를 외우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있게 심도 깊은 생각을. 근데 너무 많은 정보가 순식간에 계속 쏟아져요. 이거 뭐 집중하고 있을 시간이 한참 없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내야 돼요. 끝내야 제목 보고 끝나.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실은 우리 마음이 참 공허하고 궁핍하다. 기술은 너무나 테크놀로지는 발전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친구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랑 채팅을 해요. 줌으로 유럽에 있는 뭐 사람이랑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야 여보 거기 뭐 컵 한 잔 갖다 줘, 물 한 잔 갖다 줘. 집에 있는 가족이랑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소통할 시간도 없고요. 대화가 안 돼. 왜? 지금 이 엄청난 세상에 지금 자기 들어와 있고, 가까이 있는 관계가 도리어 소외가 되고 있고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궁핍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문명에 의한 소외. 사실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에 더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느끼는 게 사람들이 참 공허하다. 많은 정보는 쏟아지지만 내한테 가슴에 와닿는 진리가 없고, 뭐 내 삶에 남은 게 뭔가 이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문고전 텍스트를 더 깊이 배워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면 아이디어를 줍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해도 괜찮아요. 호기심이 생기니까. 내가 잘 모르던 제 카라마조프의 점재들 너무 어렵잖아요. 안나 까레리네 어떻게 읽어요? 근데 GPT한테 읽어주면 GPT가 요약 잘 해줍니다. 여러분 놀랄 노자예요 진짜. 이렇게까지? 정말 얘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비평도 다 해주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 정보 다 해줍니다. 근데 먼저 내가 이걸 읽지 않으면요, 이게 진짜지 가짜지가 분별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행간의 숨은 뜻을 내가 고민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 내가 책을 좀 깊이 있게 읽고 나서 의문이 딱 생기잖아요. 이거 좀 내가 좀 고민이 드는데 물어볼 사람이 잘 없어. 그러면 그때 GPT한테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딱 던져보면 얘가 좀 엉뚱한 대답을 하네. 내가 판단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해주네. 그리고 다른 정보를 또 연결시켜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전체적인 개요나 배경 지식을 딱 요구할 때는 GPT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여러분 뭐 레포트를 적거나 뭐 보고서를 적거나 뭐 커리큘럼 짜야 되잖아요. 목차 짜야 되잖아요. 사업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연 뭐 한 학기 과정으로 이렇게 한번 짜죠. 도표로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뭐 몇 초 안 걸려요. 다다다다다다 척척척척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이게 내가 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해야 되고 좋은 아이디어는 이걸 내가 받아줄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하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관찰 단계. 제가 볼 때는 관찰 단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디어를 줍니다. 근데 이제 해석을 해내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비판하고 종합하는 게 결국 나의 몫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내 삶에 적용할 때는 GPT는 내 삶을 모릅니다. 내 삶의 맥락을 몰라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고민인지, 그거는 내가 결정하고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너무 많으니까 딴 이야기 안 하고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조금 하고 나오는 말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한쪽에서는 이게 우리를 사람들 노동으로부터 완전 해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기계적인 부분이 물리적인 부분이 AI가 해줬는데 지금은 인간의 지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커버하고 있거든요. 코파일럿 들어봤죠?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를 사람들이 작성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딱 연계해가지고 지가 만들어줘요. 그럼 사람이 필요하면 갖다 써도 무방할 정도로 잘 만들어준다 이거죠. 코파일럿. 파일럿을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보조 파일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놀기만 하면 될 것이다. 유의하는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에는 많은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과학적 방법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계가 많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인간의 지성과 또 우리의 집단 지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더 고민하면서요. 이걸 다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내비게이션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런 어디 찍어놨더만은 이상한 무덤가로 데려가 나를. 길이 있대 길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뭐 그렇게 해서 역시 내비를 믿으면 안 돼. 안 돼. 아빠하고 같이 타고 가면 그렇게 여기 아버지가 내비를 믿지 말고 애비를 믿어라. 내 경험이 더 확실하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굉장히 그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정교하고 빅데이터가 계속 모아지고요. 상황이 더 기술적인 발전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내비를 켜서 어디를 갑니다. 내비를 안 켜고 간다는 게 이상하게 될 정도예요. 어느 사이에 사람들이 내비에 거의 중독이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아는 길인데도 무의식적으로 켜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켜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중독이구나. 그런데 내비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비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인도해 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한가한 시골길을 천천히 곡구경하면서 막 창문도 좀 열고 봄바람도 좀 쐬고 그렇게 가고 싶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안내 안 해요. 얘는. 무조건 빠르고 확실한 자기가 아는 그 길을 안내를 하고 내비를 좀 끊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죠? 이게 벼랑 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지 아니면 이상한 길로 인도해 갈지 내가 길을 잘 알면요 내비를 볼 수 있어요. 얘가 내 아는 길 중에 한 길을 안내하는구나. 사람은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돌아가는 길을 나는 선택하겠어. 그게 사람의 지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전자가 결국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때때로는 이제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챗GPT가 더 이렇게 활성화될수록 우리는 책을 더 읽고 사유하고 우리의 지성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단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 쉽게 찾은 길은요 결국 이게 지름길이 아니고 막다른 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챗 GPT 나왔으니까 모든 걸 그대로 끌어다 쓰면 나중에 폭망합니다. 폭망. 왜냐하면 거짓말에다가 편견에다가 온갖 오류들이 다 있는데 그걸 필터링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럴듯하게 아까 말했잖아. 그럴듯하게 그냥 읽으면 다 맞게 이렇게 설명이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사유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다 보면 야 얘가 이런 부분은 내가 참조할 만하다. 이거는 좀 버리자. 쓰레기 같은 거. 이거는 좀 너무 선입견이 강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인문 고전을 이런 진리로 좀 더 이렇게 사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그걸 더 두고 GPT를 약간 집 밑으로 집어넣어서 예. 책 밑에다가 책 GPT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컨트롤하면 좋겠다. 이어령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대답을 한번 했죠. 박사님, 우리가 인공지능과 챗 GPT 나오기 전입니다. 인간이 싸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 경쟁이 됩니까? 이러니까 박사님 그런 이야기 했죠. 사람이 말과 경주를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말에 올라타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공존하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터부시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